예,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농촌선교 훈련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원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농정의 전환과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 사회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경쟁의 사회고,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석을 봐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근데 이게 우리 그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속 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경쟁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옆 사람이 무엇 하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사회. 이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뭘로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아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배웠으니까.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뭘까요?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자만하지 말고 게으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없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경쟁 상대자가 지금 토끼와 거북이에요. 여러분들 이 둘이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육지에서. 이게 지금 공정한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공정치 않죠. 왜? 거북이는 어디 살아요? 거북이는 물속에 사니까. 공정하지 않은 경기를 출발선상에 갔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게 제대로 경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육지에서도 한번 하고 물속에서도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뭐 어떤 점수를 내든지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좀 이상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왜 토끼는 가다가 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열심히 땀을 쫓아오더니 거북이가 쭉 가다가 보니까 토끼가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끼는 조심조심 거북이는 토끼가 깨어날까봐 조심조심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옆에가 어떻게 되면 나만 이기면 된다. 나만 승리하면 된다.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거북이는 토끼를 깨웠어야죠. 깨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깨울 때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경쟁에서 다시 뒤지는 거. 토끼가 이기는 거. 그래서 깨운 나만 바보 되는 거.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우면서 토끼하고 같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서 그래서 꼬린지를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협동의 사회. 경쟁의 사회에서 협동의 사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인류 사회가 원래 보편적으로는 협동의 사회였습니다. 이 협동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경쟁의 사회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공정과 이 경쟁을 어려서부터 우리들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이 우화를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어야죠. 누구 한 편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달리고 여기서도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뭔가요? 그 다음에 서로 누가 1등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협동하고 상대를 배려하느냐로 이 점수평가가 들어가게 하는 이 새로운 우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건 이러한 이 경쟁 사회로 인해서 협동의 사회가 깨진 걸 위해서 불공정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극화의 심화는 뭘 갖고 있냐?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뭐 지진이나 뭐 산불이 일어날 때, 제일 그걸 해일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감지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동물들, 개미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이 생명의 감각이 발달된 애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줄을 짓고. 근데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우리에게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아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왜 출산율이 낮을까? 왜 우리나라 이 젊은 여인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사회학자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냐?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들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지금 벌써 느끼는 거예요. 머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을 느껴서 다음 세대에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왜 지속하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다음 세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좋은 사회로 간다고 느껴지면 이 우리 젊은 여인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몸으로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각해서 출산에 대한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는 또 뭘로 오느냐? 우리나라 농정이 옵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우리나라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정의 중심은 대농 위주의 정책입니다. 대농과 기업농.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 84년, 84년도가 아니군요. 한 87년, 88년, 뭐 이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농산물을 수입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자구책으로 외국 농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농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업농화 정책을 세웠고, 우리나라 대농이라는 건 그런데 뭐 한 3헥타르, 1헥타르가 이제 3,000평이니까 3헥타르면 약 9,000평, 10,000평 이상의 농민들은 대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농민들은 평균 몇 평의 농사를 할까요? 물론 미국도 가정농, 소농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규모는 다르죠. 미국의 웬만한 농부들은 몇만 평을 갖고 있느냐? 보통 100만 평, 200만 평의 농사를 해요. 그럼 뭐 그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농 위주의 정책을 세웠고, 대농 위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냐? 고투입 농업이라는 겁니다. 고투입, 즉 농사 짓는데 기본 투입 비용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를 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설비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농약, 제초제, 비료, 기타 등등의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농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워낙 들어간 자본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해서 소득을 보면 그걸 다 빼면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빚만 남는다. 이것이 농민들의 넋두리기도 합니다. 이런 고투입 농업은 필연적으로 뭘 갖고 있냐?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갖고 옵니다. 고투입 농업이 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갖고 오느냐?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땅을 오염시켜요. 그 땅이 오염되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흘러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갖고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팀농업의 문제점, 그러니까 그 규모와 농종을 갖고 있는 것의 이 문제점이고, 또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 현재 농업 농촌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농경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무엇보다도 도시 노동자와 우리 그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 격차가 이제 너무 벌어졌어요. 과거 한 80년대 초반만 해도 약 한 90% 정도 차이가 나도 그렇게 한 10% 이내의 차이였었는데, 지금은 도시 노동자의 한 60%? 50 몇 프로, 60%를 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 이상의 격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민층 내부에서도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청 직불제 등 이 다양한 직불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1헥타르 우리나라 평균 그 농민들 우리 그 받는 직불제가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헥타르 미만의 농민들은 약 한 28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3헥타르 이상의 농민들은 1년에 얼마를 벌까요? 버는 게 아니죠. 받을까요? 직불제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한 1,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30만 원과 1,800만 원의 차는 이 몇 배예요? 40배, 50배. 이런 그 농민층 내부의 이런 그 격차,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냐? 지방 소멸의 위기가 옵니다. 왜?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960년대 산업화의 정책을 시작을 했어요. 산업화 정책을 시작해서 약 1년에 50만 명의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갔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는 대전시 인구가 한 5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몽땅 농촌에서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농민의 숫자가 얼마가 되었느냐? 전체 인구의 약 한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숫자, 우리가 전체 인구가 현재 한 5천만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5%라고 하면 현재 한 2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게 현재 그런데 또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 농촌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젊은 식구들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식구들이 없다는 것은 가임기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재생산돼야 되는데 재생산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되면은 없어지는 기초 지자체가 약 80여 곳이 된답니다. 기초 지자체라는 게 뭐냐? 시군을 얘기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음성군인데 음성군은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건 음성군이 없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성군은 옆에 있는 충주시 음성읍 정도로 변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한 개 시군에 대개 9개, 평균 9개 읍면이 있습니다. 9개 읍면은 뭘로 변할까요? 미로 변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약 80여 개의 기초 시군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는 아니겠죠. 군 단위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80여 개가 없어진다는 거는 한 개 군에 약 한 9개 읍면 단위가 있다면 약 720여 개, 그러니까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의 읍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방소멸입니다. 지방소멸.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 정신이 거의 사라졌어요.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농민들이 옆집에서 난 호박 넣고 그래서 호박을 따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다 돈이 되고. 여러분, 또 재미나는 현상은 이런 겁니다. 귀농귀촌의 현상 중에서 막 귀촌자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아주 개인 도시 문화에 들어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니까는 농촌 문화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존의 주민들하고 막 불편해지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몇 년 전가 저 경상도인가 어디에는 마을 입구에다 큰 프랭카드를 하나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냐? 우리 마을은 귀농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러니.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의 사회는 지속 가능성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후위기? 1.5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1.5도를. 근데 여러분, 기후위기, 지금에 있는 올해 우리가 겪었던 이런 그 장마 홍수들,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폭염들, 산불들, 이런 것들은 다 기후위기에서 오는데, 지금의 현상은 언제적 이 원인이 됐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 뭐 이런 배출로 인해서 지금의 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탄소 배출을 중지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 배출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5년, 20년 후가 다시 좀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는 이런 농정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농정의 전환은 어떻게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이렇게 들어본 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대농 위주의 농정에서 가정농, 소농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농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약 한 7 내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농이 아닌 중소 가정농이 우리나라의 92%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정은 대농 위주의 정책을 하지, 이 중소 가정 92%나 되는 이 중소 가정 위주의 정책을 쓰지 않아요. 농정의 전환은 뭐냐? 7 내지 8%의 대농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92%나 되는 이 중소 가정농 위주의 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뀌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바뀔 건가? 내용의 전환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고투입 농업에서 저투입 농업으로 갈 거예요. 규모화의 농업에서 적정화의 농업으로 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화학비료와 제초제와 그리고 농약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것에서 이런 관행농법에서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생태농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전환되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이 기후위기 시대. 여러분, 기후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농민들입니다. 왜? 농사는 사람이 짓지만은, 사람이 짓는 건 실제 그렇게 많잖아요. 농사는 누가 짓느냐? 모든 농민들은 하늘이 짓는데, 하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후.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의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뭘 갖고 오냐? 우리가 올해 경험했죠. 뭐 한 90일 이 장마가 지속됐나? 그래서 이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우리가 우기로 들었다.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장마가 지속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수들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 시기마다 기후가 뒷받침해줘야지만 농사가 되는 것인데, 이 기후위기는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습니다. 이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분 사가 좋아해요? 사과는 이제 곧 우리 한반도에서 재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생태농업의 전환. 생태농업의 전환은 뭐냐? 탄소 배출을 없애거나 줄이는 농업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축산업이 이제 우리가 공장식 농업, 공장식 축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식 축산업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식량 생산과 이 축산 생산이 이제는 거의 축산 생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비슷비슷하다가 조금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축산의 문제는 뭐냐? 이 공장 축산의 문제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탄소 배출입니다. 아니, 공장 축산에서 무슨 탄소 배출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지만 이 축산에서 수많은데 소가 기르잖아요. 그 소가 방구 끼지만 않아도, 그것만 없어져도 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 공장식 축산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관행농법, 화학비료, 농약, 이거에 의존하는 농업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다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신설했어요.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 저쪽 나라에서 물건이 자기 나라로 수입해 들어올 때 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더 많이 붙고 덜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그 공법을 써서 생산한 물건은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경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탄소세는, 탄소 국경세는 이제 자기네 자체 국가에서 탄소세를 신설할 것이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곧 탄소세를 신설하리라고 생각해요. 이 탄소세가 신설될 때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모화의 농장에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가족농 위주의 농업, 소농, 가족농 위주의 농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농, 소농으로 왜 바뀌어야 되느냐? 첫째, 그들이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업을 하는 이 대농들이나 기업농, 규모화의 농업, 이 고투익 농업에서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가정농이어야지만 생태농업의 전환이 용이하고, 생태농업이 전환이 용이해질 때 소위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가 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농 위주에서 이 가정농, 소농 위주의 농경으로 바뀔 때 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농종이 비로소 이제 로컬 푸드의 시대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정의 핵심은 가격 중심의 농정이에요. 농민들은 가격을 보장하라고. 근데 이 정부는 가격 중심의 농정의 핵심은 뭘까요? 가격 안정입니다. 가격 안정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즘가 배추가 금값입니다. 아세요? 고추도 막 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있으면 정부가 비축한 고추와 배추를 풉니다. 만약 비축한 것이 없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 가격을 낮춰.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격 안정이라는 말로 포장이 됩니다.
그럼 농민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높아졌어.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나 비축 물량 풀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생산량도 부족한데 가격도 낮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 중심의 농정에서 소득 중심의 농정, 최소한의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 중심의 농정에 가장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누굴까요? 대농들입니다. 소농들은 가격 중심의 농정에서 그다지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해요. 가격 중심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농정. 어떻게 보장해줄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공시정치불제라는 이름으로도 가고,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도 여러 가지 가격을,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정의 전환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정말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된다는 것이죠. 농민을 존중하는 농정. 그러니까 농민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농정의 전환, 우리나라의 기존의 기업농 위주의 정책, 대농 위주의 정책, 규모화의 농정, 가격 중심의 농정에서 이 저투입 농업으로, 가족농, 소농의 중심의 농업으로, 소득 중심의 농정으로, 그 다음에 가치, 농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농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첫 시간에 이걸로 마칠까요?